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슬픔을 추스르고 짐을 싸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며느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내 아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다. 그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는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을의 부재 속에서 식당은 낯설게 느껴졌다. 수없이 많은 가족 식사를 함께했던 마호가니 식탁은 이제 너무 넓어 보였고 세 사람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미소와 평온한 존재감으로 그 자리를 채우던 그를 마치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한 32년이 끝난 지 꼭 일주일 우리는 그를 묻었고 나는 마치 내 영혼의 절반이 찢겨나간 듯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슬픔은 가슴을 짓누르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게 만들었다. 감자 좀 건네줘요, 미영씨. 로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내게 따뜻한 어조를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더 차갑고 더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빙볼을 들었다. 장례식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켰고 71세에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듯했다. 나름대로 이런 날이 올 것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따르는 공허함은 결코 준비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다. 장례식 참 아름다웠지요. 나는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을 꺼냈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어서 아버지가 참 기뻐했을 거예요. 로미는 포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미영씨. 그녀의 어투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고 위장이 꽉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녀와 내 아들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막 상실을 함께한 가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과 피하고 싶은 시선만이 느껴졌다. 무슨 말이죠? 나는 물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로미는 등을 곧게 펴며 마치 통보를 전달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예전에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남편이 자주 나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족 전통을 그녀의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항상 그 자세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미는 당위정 같은 말투를 꺼냈다. 노을 씨가 떠난 지금 이 집은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크고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나는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부담이요? 나는 이 집을 30년 넘게 관리해왔어요. 어디가 삐걱거리는지, 어느 수도꼭지가 고집센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로미가 말을 이었다. 나이도 있고 이 집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꽤 될 텐데.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서 좀 더 어울리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가슴에 와닿았다. 이사라니, 이건 내 집이었다. 노을과 내가 함께 삶을 쌓아 올린 곳이었다. 내 아들이 자란 곳, 모든 방이 우리의 기억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미영씨. 로미는 마침내 가면을 벗고 본심을 드러냈다. 기억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삶에서 15년 동안 아들을 하나둘씩 멀어지게 만든 이 여인.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을 함께하던 전통을 부담스럽다며 없애버리고
명절에도 항상 그녀네 집안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그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하시는 거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뱃속에서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좋은 시니어 커뮤니티를 알아보는 게 어떠세요? 로미는 무심한 듯 말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동의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온기라도 찾기를 기대하며. 진우야,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가 자란 집인데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그게 맞는 거야, 엄마. 진우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실 우리도 이 공간이 필요해. 가족을 늘릴 생각도 있고 이 집은 잠재력이 많거든. 그 순간 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지 내가 나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노을과 내가 30년 넘게 방 하나하나 정성껏 수리하며 지켜온 이 집을. 이제 사위도 죽었으니 슬픔은 슬픔대로 지내고 짐 싸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로미는 드디어 진심을 드러냈다. 예의조차 던져버린 그 말. 애초에 이 집은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은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릴 때 나누는 말처럼 무심했다. 내가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가족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진우는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눈빛에서 뭔가 흔들리는 듯한 감정을 봤다. 죄책감일 수도 망설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이 집은 아빠 거였고 이제는 내 거야. 엄마는 그냥 거기 살았던 거야. 나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냥 거기 살았던 거야. 32년의 결혼 생활, 삶을 함께 짓고 자식을 길러낸 세월이 그냥 오래된 하우스시터였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졌다. 알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내가 알던 내 아들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불안정했지만 꿋꿋이 한 걸음씩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을과 함께했던 그 침실을 정리해야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그의 향수가 아직 남아있는 그 방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앉아있으면서도 나의 슬픔 아래에서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작은 씨앗처럼 굳은 결심 하나. 노을은 평생 재정을 관리했지만 그는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꼼꼼해야 한다는 것. 세세한 것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 이제 나는 은행에 갈 것이다. 정확히 무엇이 내 몫이고 어떤 자산이 남아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진우와 로미가 나를 가족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홀로 아침 식탁에 앉아 두 번째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끔찍했던 저녁 식사 자리로부터 열흘이 지났고 집은 마치 나의 떠남을 기다리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진우와 로미는 벌써 2번이나 들러 집안을 둘러보며 공간을 측정하고 리노베이션을 논의했다. 마치 나는 이미 이 집에 없는 사람인 듯 나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된 채였다. 어제는 로미가 시공업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 늙은 여자가 나가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지난 열흘간 나는 감정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기계적으로 물건을 분류하고 짐을 챙기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해왔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마침내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노을이 내게 기대했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까지의 운전은 익숙한 길이었다. 20년 넘게 다닌 동네였다. 늘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 은행 업무를 처리했고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편이었다. 노을은 언제나 재정적인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내가 걱정할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더 알고 있었어야 했다. 은행 지점장인 박헬렌은 최근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동정의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오, 미영씨, 노을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항상 제 손주들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셨죠. 감사해요, 헬렌씨. 그도도 늘 당신 이야기를 따뜻하게 했어요. 나는 그녀의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방은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남편이 모든 걸 관리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이 모르겠네요. 헬렌의 표정은 공감으로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죠. 우선 계좌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잠시 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어머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내 심장은 갑자기 쿵 하고 뛰었다. 설마 진우와 로미가 벌써 접근한 걸까? 문제라기보단 예상보다 계좌가 꽤 많네요. 헬렌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우선 가게 생활비로 쓰신 공동 계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명세서를 출력해 내밀었다. 잔액은 작지는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몇 달은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소한 당장 길거리로 나앉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이건 두 분 공동 명의의 저축 계좌입니다. 또 다른 용지를 내밀었다. 이 계좌는 훨씬 큰 금액이 있었다. 수년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만한 규모였다. 정말 놀라워요. 노을은 항상 저축에 신중했죠. 맞아요. 아주 꼼꼼한 분이셨어요. 헬렌은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며 찡그렸다. 근데요, 여기 다른 계좌들도 몇 개 더 있네요. 그중 일부는 미영씨 단독 명의입니다. 제 명의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건 남편이 다 관리했는걸요. 헬렌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록상으로는요, 정기예금 2개, 머니마켓 계좌 하나,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하네요. 신탁 계좌 하나가 5년 전 개설되어 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신탁 계좌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불안정 같은 문제로 걱정하셨던 적 있나요? 헬렌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간혹 배우자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기도 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호라니요? 누구로부터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압박이나 유산 관련 갈등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나는 지난 몇 년간 노을의 행동을 되짚었다. 로미의 씀씀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던 그의 말투, 진우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깊어지던 그의 침묵, 은행에 갈 때마다 굳이 진우가 따라가는 걸 막았던 모습들. 그 계좌들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헬렌은 여러 장의 서류를 출력했다. 첫 번째 정기예금은 7년째 자동 갱신 중이고요. 두 번째는 3년 전에 개설되었네요. 머니마켓 계좌는 가게 공동 계좌에서 소액씩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매달 5만 원, 1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쌓이니까요. 그녀가 내민 명세서를 바라보며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서명하셨어요. 헬렌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문서에 미영 씨 서명이 있네요. 날짜도 있고 입회 서명도 있어요. 아마 남편이 은행 오실 때마다 주소 변경이나 계좌 전환 같은 걸로 안내했을지도 몰라요. 내 서명이 분명히 있었다. 그 날짜들을 보니 기억이 떠올랐다. 이사 후 주소 변경한 날, 새로운 체크카드 신청한 날, 이런 일들 사이에 몰래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절대 무언가 숨긴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속삭였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잡한 걸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죠. 헬렌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정당한 절차였어요. 이 계좌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미영 씨 소유입니다. 나는 놀라움과 감정이 뒤섞인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진우와 로미가 내 부엌에서 줄자를 들고 벽을 재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부인으로 여겨졌지만 실은 그들은 전혀 모르는 자산이 내게 있었다. 하나 더 있어요. 헬렌은 마지막으로 꺼내든 종이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말씀드렸던 신탁 계좌요. 지난 5년 동안 한 사업체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입금이 있었어요. 한서건설 신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남편분 회사 이름이? 맞아요. 근데 그건 은퇴할 때 이미 매각했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겨우 빚을 갚았다고. 헬렌은 다시 컴퓨터를 살폈다. 기록상으론 사업체 계좌는 아직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신탁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 생각엔 회사 회계사와 꼭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서류들로 무거워진 가방을 끌어안고 은행을 나왔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작은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 있는 문서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노을은 체계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계좌, 투자, 신탁, 모두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다. 특히 신탁 계좌 입금 내역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입금 시점이 진우가 아버지를 방문한 시기와 일치했다. 진우가 돈을 부탁할 때마다 노우는 도와주면서도 그 이상을 나를 위해 따로 옮겨두었던 것이다. 그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내가 혼자 서야 할 날이 올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온 것이었다.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회계 사무실은 세탁소와 세무 사무실 사이에 자리한 평범한 상가 건물에 있었다. 나는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노을이 항상 이런 업무는 직접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 지루하고 머리 아픈 일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가 단순한 피로감 이상의 것을 나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회계사 박명희는 내 또래로 보였고 철저하게 묶인 회색 머리와 얇은 안경 너머에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려 15년 동안 한서건설의 재물을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미영 씨, 그녀는 책상 맞은편에 의자를 가리켰다. 우선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을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정직한 사업가였어요. 저도 그분의 분기 미팅이 그리울 겁니다. 감사해요. 사실은 저보다 당신이 노을의 사업적인 면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은행에서 신탁 계좌에 대해 들었고요. 계속해서 사업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명희는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걸 모르셨다고요? 그건 이상하네요. 노을 씨는 늘 당신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두 분이 함께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어요. 전 믿었고 따랐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은 제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열어 무언가를 조회했다. 한서건설은 매각되지 않았어요. 5년 전 회사의 자산을 모두 한서건설 신탁으로 이전한 구조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그 신탁의 수익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제가 회사의 소유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신탁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이 그 신탁의 주 수익자예요. 그녀는 몇 장의 서류를 출력해 건넸다. 노을 씨는 은퇴 후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안정적인 중소형 계약 위주로 사업을 재정비했어요. 고정 고객, 일정한 수익,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죠.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회사는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나는 숫자들이 적힌 명세서를 들여다보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익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신탁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된 그 액수들이 전부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했다고 말했어요. 더는 일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전략적인 판단과 주요 계약은 계속 관여하셨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김동철 씨가 맡고 있었고요.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철은 2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다. 처음엔 젊은 견습생이었고 지금은 현장총 책임자였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던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다. 김 씨는 지난 5년간 회사의 실무를 전담했어요. 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받는 구조였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근데 왜 노을은 내게 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명희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제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노을 씨는 가족 문제를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진우 씨의 경제적 문제, 로미 씨의 소비 습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 파일을 꺼냈다. 여기 보시면 지난 5년간 진우 씨에게 제공된 대출 계약서입니다. 전부 회사 명의로 정식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나는 서류를 뒤적였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액수는 충격적이었다. 몇 년 사이 무려 수천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 투자와 창업 명목이었다. 진우가 이 돈을 갚고 있나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희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정기 상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자도 대부분 미납이에요. 이자 포함 현재 연체액은 약 8,700만 원에 달합니다. 숨이 멎는 듯했다. 9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도 그는 아버지가 남긴 게 없다고 말했었다. 이 대출 지금은 제게 귀속된 거죠. 맞습니다. 회사 자산은 신탁 소유고 당신은 그 신탁의 수익자이자 대표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따라서
상환 요구든 재구성도 모두 당신 권한입니다. 나는 진우와 로미가 집을 측정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사진 촬영 일정을 잡고 이미 이 집을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그 순간들. 그들에겐 알 길이 없는 진실. 그들의 꿈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에 불과했다. 김동철 씨와 곧 회의 일정을 잡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진우의 채무에 대한 모든 법적 옵션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오후에 바로 김 씨에게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화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은행에서 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또 한 번 핸드폰에 떴다. 롬이었다. 미영씨, 사진작가가 내일 오기로 했어요. 집은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다. 사진을 찍게 두자.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게 두자.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그들이 기대고 있던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노을의 서재문을 열었다. 그가 철저하게 정리한 서류들, 세심하게 구분된 파일들. 나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가 왜 그렇게 꼼꼼했는지, 왜 모든 대출에 문서를 남기고, 왜 한 번도 진우에게 통장을 맡기지 않았는지. 노을은 벽돌 하나하나로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위한 요새를. 이제 나는 그 벽의 두께를 확인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김동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55세 그는 여전히 현장 일을 하는 사람답게 넓은 어깨와 굳은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그간 쌓인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을 사장님 돌아가신 이후로 잠이 안 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진우 씨가 현장에 왔거든요. 자산 목록 정리하겠다. 사업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진우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둥, 재정이 복잡하다는 둥 얘기하면서요. 우리 계약, 장비, 수익 구조 전부 보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장비 보관소 열쇠랑 사무실 키도 요구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명확한 권한 없이는 못 드린다고 했죠. 사장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고 법적으로 위임된 사람한테만 따르라고요. 그는 내 눈을 마주보며 덧붙였다. 그분 한 번도 그게 진우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김 기사님,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잠시 보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곧장 대답했다. 그럼요, 사모님. 나는 어제 회계세계 받은 문서들을 펼쳤다. 한서건설은 현재 한서건설 신탁 소속 자산이고 저는 그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예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회사의 소유자입니다. 김동철의 눈이 크게 커졌다. 그는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사장님, 진짜 앞을 내다보셨네요. 이렇게 준비해 두셨을 줄이야.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기사님이 지금처럼 운영을 계속하시고요. 단 하나, 진우가 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세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를 겁니다. 대충은 아는 것 같아요.
자주 사업장에 와서 거래처 얘기나 입금 시기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수익이 이렇게 큰 줄은 전혀 모를 겁니다. 최근에 진우와 무슨 대화가 있었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큰 프로젝트 끝나고 입금되던 날이었는데 같은 날에 진우 씨가 은행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만 입금된 금액에 유독 관심을 가지더군요.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사업 수입 흐름을 감지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마다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그럼 그동안 그에게 전달된 돈은 얼마나 되나요? 그는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제가 따로 기록해온 내용입니다. 5년 동안 진우 씨에게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930만 원입니다. 전부 대출 명목으로요. 대출이요? 갚으라는 말은 안 했었나요? 노을 사장님은 문서상으로만 대출로 처리하셨어요. 실제로는 거의 상환 독촉 안 하셨죠. 진우 씨가 기한을 넘기면 그냥 다음에 내라고 하시고, 그럼 진우는 지금 자신이 빚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바로 그때 부엌 창밖으로 자동차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차량이 보였다. 진우의 SUV였다. 우리 아들이 왔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아직 이 서류들을 모른다는 걸로 해두세요.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빠르게 가방에 넣었다. 무슨 일이든 사모님 편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진우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을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그는 무심한 눈길로 김동철을 훑었다. 동철씨 여기 있었네. 마침 잘 됐네. 우리 회사 얘기 좀 해야겠어. 김동철은 표정을 굳게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내용이신지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가족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산을 관리해야 하니까 말이야. 재정 상태부터 장비, 계약 목록까지 다 정리해서 넘겨줘야 할 것 같아. 그럼 권한증명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철은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내가 노을의 아들이고 유산 상속자야.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해? 정확한 법적 위임이나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체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니까요. 진우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아빠 사업 정리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다. 진우야, 아빠는 항상 모든 걸 문서로 남기셨지. 난 그 방식을 존중하고 싶구나. 진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치듯 지나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쾌감이었다. 내 목소리 하나로 균형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는 오랜 세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느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권위를 흔들어 놓으면 반드시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평생 원하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엄마, 지금 당장 얘기해야 돼. 롬이랑 나 곧 갈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단호했다. 이른 아침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니? 기다릴 수 없는 일이야. 20분 안에 도착할 거야.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 노을이 가장 좋아했던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이 옷 입으면 귀티 난다고 말하곤 하던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데는 그 말이 필요했다.
20분 뒤 정확히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로미의 굽 높은 구두가 바닥을 사납게 두드리며 집 안을 가로질렀고 진우는 그녀 뒤를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앉지 않았다. 그들은 문과 나 사이에 서서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언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엄마, 장난하는 거지? 진우가 입을 열었다. 동철 씨가 말하길 당신이 사업 정보를 넘기지 말라고 했대. 당신이 뭘 말했는지 알아야겠어. 나는 침착하게 노을이 쓰던 안락 의자에 앉았다. 여기는 내 집, 내 거실, 내 시간이었으므로 그가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건 맞아. 아버지가 생전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잖니. 절차? 지금 그게 중요해? 로미가 소리쳤다. 진우는 노을 씨 아들이자 상속자야. 그게 뭐가 부족해? 법적인 위임장이 있어야 해. 사업체를 대표하려면 그게 기본이지. 진우는 서서히 얼굴이 굳어갔다. 아빠 유언장에 가족이 모든 자산을 상속받는다고 했어. 내가 집행자고 내가 정리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틀렸진 않아. 나는 옆에 준비해둔 서류처를 열었다. 그 유언장은 아빠의 개인 자산, 즉 이 집이나 가구, 사적인 통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한서건설은 그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진우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신탁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한서건설은 2019년부터 한서건설 신탁 소속이야. 그리고 나는 그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이자 대표야. 즉, 너나 아빠의 유언과는 아무 관련 없는 별도의 구조지. 정적이 흘렀다. 로미가 먼저 문서를 낚아챘고 진우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글을 읽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로미는 속삭였다. 당신은 재정관리도 못했잖아. 통장도 제대로 못 보던 사람이었잖아. 맞아. 하지만 아빠는 그걸 걱정해서 준비하신 거야. 그가 알았던 거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수익, 그는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말했다. 이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회사가 어렵다며 수익도 없다고 했잖아. 그 수익은 일부 너한테도 갔어. 나는 대출 서류를 꺼내 펼쳤다. 5년간 8,700만 원. 정식 계약서도 있어. 로미는 다시 한번 서류를 낚아채 보았다. 이건 대출이잖아. 진우, 당신은 이게 선물이라며? 그냥 지원해 주신 거라며? 그건... 진우는 말끝을 흐렸다. 아빠는 갚으라고 한 적 없어. 문서에는 상환 일정이 명시돼 있어. 회계색에 확인한 바로는 매달 독촉 편지를 보냈지만 네가 무시했다고 하더라. 그 순간 로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래도 집은 진우 거잖아. 그건 여전히 유산이지. 아무리 회사가 내 거라도 이 집은 좋은 집이지. 시세로도 4억 원은 넘을 거야.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다만 18개월 전에 아빠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단다. 3억 5천만 원 규모로. 그럴 리가 없어. 진우가 소리쳤다. 아빠가 집은 다 갚았다고 했어. 맞아. 그때까진 그랬지. 그런데 작년에 그 돈을 한서건설 신탁 계좌로 전액 이체하셨어. 즉, 그 돈은 나의 자산이 된 거야. 로미는 주저앉을 듯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걸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나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할지 아빠는 알고 계셨던 거야.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래도 이 집은 가족의 집이었잖아.
우리 모두의 추억이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지키려는 거야. 그 추억이 나만의 것이 되도록. 로미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미영 씨. 우리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이건 불공정해. 시도해보렴. 모든 문서는 법적 절차를 거쳤고 회계사도 변호사도 이미 전부 증빙 서류를 갖고 있어. 진우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단지 너희가 내게 하려던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야. 6개월 후 나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바닷가 오두막에 앉아 있었다. 새벽의 햇살이 물결 위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매일처럼 커피잔을 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오두막은 완전히 내 것이었다. 가구도 식탁도 창문 앞 화분도 오롯이 나의 취향이 담긴 공간. 노을은 3년 전 신탁을 통해 이 집을 이미 사두었다. 회계사 박명희는 자산 목록을 정리하다가 이 집의 등기와 함께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미영이를 위한 은퇴용. 바닷바람과 자유만 남은 삶을 원할 때. 그날 나는 울었다.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남는다. 그가 내게 남긴 건 집과 돈만이 아니라 자립과 평온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마지막 합의서를 받았다. 진우와 로미는 결국 신탁을 건들지 못했고 오히려 대출 상환 의무를 인정해야 했다. 매달 분할로 갚기로 했으며 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환해야 한다. 미납 씨에는 급여 압류, 자산 압류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진우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다. 엄마,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이제의 아빠가 뭘 하려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다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히 여겼는지 깨달았어. 지금 로미랑 부부 상담 받고 있고 나는 2가지 일 하며 빚을 갚고 있어. 언젠가 당신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상에 올려두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너무 늦은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와인 한 잔을 들고 데크에 앉았다. 저 멀리 지는 태양을 보며 속삭였다. 노을,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쌓아준 요새 안에서 매일매일 평온하게. 이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는 2편의 추천 이야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전이 가득하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